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집은 있는데 가난한 노인들, 이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집이 있으면 부자 아닌가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한 할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이분은 서울 강남에 사세요. 아파트 시세가 12억 원입니다. 12억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 정도면 부자 맞죠? 그런데 제가 이 할머니 댁을 방문했을 때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여니까 라면 5개, 김치 1통, 우유 1팩이 전부였어요. 반찬통도 2~3개밖에 없었고요. 거실 한쪽에는 택배로 받은 쌀 1포대가 놓여 있었는데 자녀가 보낸 거래요. 그게 한 달 식량이라고 하셨어요. 할머니, 12억짜리 집에 사시는데 왜 이렇게 드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할머니가 허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값이 12억이면 뭐예요? 통장엔 100만 원도 없는걸요? 국민연금도 월 5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이걸로 어떻게 살아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집은 있는데 가난한 노인,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자산 상위 20%에 속하면서 동시에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노인이 전체의 15%래요. 100명 중 15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집값으로 따지면 상위 20% 부자인데 실제 쓸 수 있는 돈으로 따지면 하위 30% 가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자산 착실한 무엇인지, 현금 흐름의 공포가 뭔지, 그리고 이 함정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나 여러분 부모님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종이 위의 부자, 현실의 빈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아파트 시세 조회 사이트 보신 적 있으시죠? 네이버 부동산이나 호갱노노 같은 데 들어가면 우리 집 시세가 나와요. 우리 집 8억 원이네, 10억 원 넘었네, 이러면서 뿌듯해 하시죠. 그런데 그게 진짜 내 재산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종이 위의 숫자일 뿐입니다. 실제로 팔기 전까지는 그냥 숫자예요. 먹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숫자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73세 할아버지가 서울 목동에 8억 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계세요. 35평 아파트인데 30년 전에 1억 원 주고 사셨대요. 지금은 8억 원이래요. 7억 원이 올랐으니까 엄청난 부자 맞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 한 달 생활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6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50만 원 나오고 자녀가 10만 원 보태줘요. 이게 전부예요. 60만 원으로 한 달을 사는 겁니다. 관리비가 20만 원 나가요. 그럼 남은 게 40만 원이죠. 통신비, 전기세, 가스비 내면 30만 원 남아요. 이 돈으로 식비, 교통비, 병원비 다 해결해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하루 2끼만 드세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집에서 라면이나 국수 끓여 먹고 저녁은 밥에 김치 정도 드신대요. 고기는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자녀가 사다 주면 먹는 게 전부래요. 할아버지, 8억짜리 집 있으시잖아요. 팔면 되잖아요? 라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한숨 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팔면 어디 가서 살아요? 또 집 사려면 6억은 들 텐데 남는 게 2억밖에 안 되잖아요. 2억으로 20년을 살 수 있겠어요? 계산해 보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8억에 팔아서 세금 3천만 원 내고 7억 7천만 원 남아요. 다른 동네 6억짜리 아파트 사면 1억 7천만 원 남죠. 이 돈으로 20년 살려면 한 달에 70만 원씩 써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자산과 소득의 괴리예요. 자산은 8억 원인데 소득은 월 50만 원. 통장 잔액은 100만 원도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조사해보면 집값 5억 원 이상 가진 70대 이상 노인 중에서 30%가 통장 잔액이 100만 원 미만이래요. 30%예요. 10명 중 3명입니다. 집은 수억 원인데 당장 쓸 돈은 100만 원도 없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두 번째, 오른 집값과 떨어진 삶의 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집값이 올라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정말 그럴까요? 1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2015년쯤요. 그때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가 3억 원 정도였어요. 지금은 얼마죠? 8억 원 넘어요.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좋은 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집값은 2배 올랐는데 생활비는 3배 올랐거든요. 10년 전에 라면 한 개가 500원이었는데 지금은 1,500원이에요. 3배예요. 버스비는 1,000원에서 1,500원 됐고 지하철은 1,250원에서 1,600원 됐어요. 더 심각한 건 재산세입니다. 10년 전에 재산세가 연 5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00만 원 넘어요. 4배가 올랐어요. 관리비도 10년 전엔 1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0만 원입니다. 2배죠. 실제 사례를 보면 68세 할머니가 강남 대치동에 아파트 한 채 갖고 계세요. 10년 전에는 6억이었는데 지금은 14억이래요. 8억이 올랐어요. 대박 아닌가요? 그런데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집값 많이 올라서 좋으시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시면서 좋긴 뭐가 좋아요. 재산세가 1년에 400만 원 나와요. 10년 전엔 90만 원이었는데요. 관리비도 35만 원씩 나가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재산세 400만 원, 관리비 420만 원을 35만 원 곱하기 12개월 합쳐서 820만 원이에요. 한 달로 나누면 68만 원입니다. 할머니가 받는 국민연금이 60만 원인데 재산세랑 관리비만 내도 빠듯해요. 할머니, 그럼 집 팔면 되잖아요. 14억이면 엄청난 돈 아닌가요? 했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팔고 싶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절대 팔지 말래요. 그 집은 나중에 자기가 받을 거래요.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식도 팔라고 못하는 이유예요. 부모님이 갖고 계신 집, 자녀들은 이미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나중에 저 집 내가 상속받을 거야 이렇게요. 그래서 부모님이 집 팔겠다고 하면 난리가 나요. 실제로 76세 할아버지가 집을 팔려고 하셨대요. 서울 송파의 9억 원짜리 아파트인데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크고 관리비도 부담되고 생활비도 필요해서 팔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반대했대요. 아버지, 그 집 나중에 제가 받을 집인데 왜 파세요? 제가 용돈 드릴 테니까 그냥 계세요. 이렇게 말했대요. 용돈을 얼마나 준다고요? 한 달에 50만 원입니다. 할아버지는 한 달에 최소 150만 원은 있어야 사실 수 있어요. 국민연금 50만 원, 아들 용돈 50만 원 합쳐도 100만 원이에요. 50만 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집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하신 건데 아들이 반대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이 할아버지는 집을 못 팔고 계속 그 집에서 사세요. 매달 50만 원씩 적자 나면서요. 저축한 돈을 조금씩 까먹으면서 사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저축 다 떨어질 때까지요. 더 심각한 경우도 있어요. 집을 팔겠다고 했더니 아들이 아예 연락을 끊어버린 경우도 있대요. 그 집 팔면 저는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못 파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부모 스스로도 팔기가 두려워요. 왜냐하면 팔면 어디서 살지 막막하거든요. 50년 살던 동네를 떠나야 하는 게 무섭고 낯선 곳에 가서 새로 적응하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네 번째, 월세 수입 없는 집주인의 비극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집 갖고 계시면 부자 맞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집이 돈을 벌어다 주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갑 씨는 8억 원짜리 아파트에 실거주하고 있어요. 을 씨는 4억 원짜리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는데 한 채는 실거주하고 한 채는 월세를 주고 있어요. 누가 더 부자일까요? 돈으로 따지면 갑 씨가 8억이니까 더 많죠. 그런데 현금 흐름으로 보면요, 을 씨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을 씨는 매달 월세 수입이 들어오거든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와요. 1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갑 씨는요, 한 푼도 안 들어와요. 오히려 관리비, 재산세 나가죠. 1년에 5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럼 을 씨와 차이가 얼마죠? 1년에 1700만 원 차이예요. 10년이면요? 1억 7천만 원 차이입니다. 이게 바로 현금 흐름의 차이예요. 자산 가치는 갑 씨가 높지만 실제 생활은 을 씨가 훨씬 여유롭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71세 할머니가 서울 노원구에 8억 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한 달에 국민연금 50만 원이 전부예요.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사세요. 집 한 채로 월세를 받을 수도 없어요. 제가 살아야 하니까요. 만약 집이 두 채 있었으면 한 채는 월세 주고 그 돈으로 살았을 텐데 한 채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못하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0만 원으로 어떻게 사시냐면 관리비 20만 원 내고 남은 30만 원으로 식비, 통신비, 교통비 다 해결하신대요. 병원은 아파도 안 가신대요. 돈이 아까워서요. 약도 제대로 안 드시고요. 할머니, 너무 힘드시면 집 팔고 작은 데로 가시면 안 돼요? 했더니 팔면 얼마 남겠어요. 세금 내고 새 집 사면 남는 게 없어요. 차라리 여기서 참고 사는 게 나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섯 번째, 고정 지출은 계속된다는 게 문제예요. 집이 있다고 지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출이 많아요. 관리비부터 볼까요? 요즘 아파트 관리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20평대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30평대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40평대 이상은 30만 원에서 40만 원 나와요. 겨울에 난방비까지 더하면 50만 원 넘게 나오는 집도 있어요. 재산세는 어떨까요? 공시가격 기준으로 내는데 집값이 오르면 재산세도 올라요. 5억 원짜리 집은 1년에 150만 원 정도, 8억 원짜리는 250만 원 정도, 10억 원 넘으면 400만 원 이상 나와요. 건강보험료도 있어요. 재산이 많으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거든요. 집 때문에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더 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통신비는 기본이죠. 요즘 스마트폰 없으면 생활이 안 되니까 다들 쓰시는데 한 달에 3만 원에서 5만 원 나가요. 인터넷까지 하면 7만 원 정도 나가고요.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같은 공과금도 한 달에 10만 원은 기본이에요. 겨울이나 여름에는 20만 원 넘게 나와요. 식비는 아무리 아껴도 한 달에 30만 원은 들어요. 하루에 만 원씩만 써도 3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노인분들은 건강 생각해서 좋은 거 드셔야 하잖아요. 그럼 50만 원은 잡아야 해요. 교통비도 있고 병원비도 있고 약값도 있어요. 이것저것 다 합치면 한 달에 최소 150만 원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5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불가능해요. 여섯 번째, 비상금도 없는 하우스 푸어의 현실을 보여드릴게요. 하우스 푸어라는 말 들어보셨죠? 집은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우스는 집, 푸어푸는 가난하다는 뜻이죠. 이런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급한 돈이 없다는 겁니다. 갑자기 10만 원, 20만 원 필요할 때 돈이 없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75세 할아버지가 감기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려니까 진료비 2만 원이 없는 거예요. 통장에 5천 원밖에 없었대요. 연금은 10일 후에 들어오는데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하셨을까요? 결국 카드로 긁으셨대요. 그런데 카드 값을 못 갚으니까 다음 달에 연체가 되고 연체 이자가 붙고
그게 계속 쌓여서 결국 60만 원이 됐대요. 처음엔 2만 원 때문에 카드 쓴 건데 나중엔 60만 원 빚이 된 거예요. 병원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일러가 고장 나면요? 수리비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 나와요. 냉장고 고장 나면 새로 사야 하는데 100만 원 이상이고요. 이런 돈이 없으니까 고장 나도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겨울에 보일러 고장 났는데 고칠 돈이 없어서 두꺼운 옷 입고 추위에 떨면서 사시는 노인분들 많아요. 여름에 선풍기 하나로 버티시는 분들도 많고요. 에어컨 있어도 전기세 아까워서 안 트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경조사비도 문제예요. 친구 생일이면 5만 원, 장례식 가면 5만 원에서 10만 원, 결혼식 가면 10만 원 내야 하는데 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경조사에 불참하는 거예요. 실제로 78세 할머니가 딸 결혼식에 축의금을 못 냈다고 해요. 축의금 줄 돈이 없었대요. 친정어머니가 딸 결혼식에 축의금을 못 주다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딸한테 미안해서 결혼식도 안 가려고 했어요. 근데 딸이 울면서 오라고 해서 갔죠.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우스 푸어의 현실입니다. 집은 10억짜리인데 딸 결혼식 축의금 10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집을 팔면 되지 않냐고요? 7번째, 팔면 어디서 살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집 팔면 돈 생기잖아. 작은 데로 이사 가면 되지 이렇게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8억 원짜리 아파트를 판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단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1가구 1주택이면 비과세긴 한데 고가주택은 세금이 나와요. 평균 3천만 원 정도 잡읍시다. 그럼 손에 쥐는 돈이 7억 7천만 원이에요. 이 돈으로 새 집을 사야 하는데 어디로 갈까요? 같은 동네에서는 못 구해요. 최소 6억 원은 해야 비슷한 평수를 구할 수 있어요. 6억 원짜리 집을 사면 남는 게 1억 7천만 원이죠. 이 돈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쓴다고 치면 170개월입니다. 14년 정도예요. 70세가 집을 팔면 84세까지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럼 85세부터는요? 다시 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못 파는 거예요. 그럼 더 싼 집으로 가면 되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4억짜리, 3억짜리로 가면 되죠. 그럼 남는 돈이 3억 7천만 원, 4억 7천만 원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 전세 사기예요. 요즘 전세 사기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특히 싼 집일수록 위험해요. 3억짜리, 4억짜리 집은 전세 사기 위험이 높아요. 노인분들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사 가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살던 동네를 떠나는 게 정말 힘들어요. 8번째, 살던 동네를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50년 산 동네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의 터전이에요. 단골 병원이 있어요. 40년 동안 다닌 내과 병원 의사 선생님이 내 건강 상태를 다 알아요. 약국도 마찬가지고요. 약사님이 내가 먹는 약을 다 알아서 챙겨줘요. 단골 슈퍼도 있고 단골 식당도 있어요. 미용실도 30년째 다니는 데가 있어요. 목욕탕도 20년째 가는 데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소중한 거예요. 무엇보다 친구들이 있어요. 매일 아침 같이 운동하는 친구, 일주일에 한 번 화투 치는 친구, 한 달에 한 번 등산 가는 친구들이 다 그 동네에 있어요. 이사 가면 이 사람들을 못 만나는 거예요. 새로운 동네에 가면요? 아무도 몰라요.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병원도 새로 찾아야 하고 약국도 새로 가야 하고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해요. 70대, 80대의 나이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젊을 때도 이사 가면 적응하는데 1년은 걸리잖아요. 노인분들은 더 오래 걸려요. 어떤 분들은 끝까지 적응 못 하세요. 실제로 79세 할머니가 집을 팔고 경기도로 이사 가셨어요.
서울 집 팔아서 경기도에 작은 집 사신 건데 이사 가고 나서 우울증에 걸렸대요. 낯선 곳 가면 치매 올까봐 무서워요. 아무도 모르는 동네에서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요. 친구들 보고 싶어도 멀어서 못 만나요. 서울에 있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이미 팔아버렸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이 할머니는 2년 만에 다시 서울로 돌아오셨대요. 경기도 집 팔고 서울에 더 작은 집을 샀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개 수수료만 4천만 원 날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은 이사 가기를 정말 두려워하세요. 차라리 지금 살던 집에서 조금 어렵게 살더라도 여기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9번째, 자녀들의 반대라는 벽도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자녀들은 부모님 집을 이미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아직 부모님 것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저 집은 나중에 내가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집 팔까 생각 중이야 라고 하면 깜짝 놀라요. 네? 왜요? 그 집 나중에 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더 심한 경우는 그 집 팔면 저는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진짜 연 끊는 건 아니지만 강하게 반대하는 거죠. 실제 사례를 보면 75세 할아버지가 집을 팔려고 했는데 아들 셋이 다 반대했대요. 큰아들은 아버지, 그 집은 제가 받기로 했잖아요 라고 했고, 둘째는 형님만 받을 거예요? 우리도 나눠야죠 라고 했고, 셋째는 팔지 마세요. 그냥 계세요 라고 했대요. 결국 할아버지는 집을 못 팔았어요. 아들들이 싸울까 봐요. 지금도 그 집에서 생활비 부족한 채로 사시는데 아들들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하냐. 그냥 참고 살아야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경우는 딸이 엄마, 그 집 팔지 마세요. 나중에 손주들 교육비로 쓰려고요 라고 했대요. 지금 필요한 건 어머니 생활비인데 딸은 손주 교육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어떻게 집을 팔겠어요? 못 파는 거죠. 10번째, 시세보다 낮게 팔리는 현실도 문제예요. 설사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 해도 제값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급하게 파는 티가 나거든요. 노인분들이 집을 팔 때는 대부분 급해요. 돈이 급하게 필요하거나 건강이 안 좋아서 요양병원 가야 하거나 이런 이유로 파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중개사도 알아요. 이분은 급매구나 하고요. 급매로 나오면 시세보다 5%에서 10% 싸게 팔려요. 8억짜리 집이 7억에서 7억 2천만 원에 팔리는 거예요.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손해 보는 겁니다. 거기다 중개 수수료도 내야 해요. 8억 거래면 중개 수수료가 600만 원 정도 나와요. 세금까지 합치면 거의 7천만 원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8억짜리 집 팔아도 손해 지는 건 7억 3천만 원 정도예요. 이것도 억울한데 더 억울한 건 새 집 살 때 또 시세보다 비싸게 사게 된다는 거예요. 노인분들은 부동산 시장을 잘 몰라요. 그래서 중개사가 이 집 좋아요. 빨리 가요 하면 비싸도 그냥 사는 경우가 많아요. 시세가 5억인데 5억 2천만 원에 사는 거죠. 결과적으로 팔 때 7천만 원 손해, 살 때 2천만 원 손해, 합쳐서 9천만 원 손해 보는 겁니다. 이러니까 집 팔기가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집을 팔든 안 팔든 또 다른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복지 사각지대의 덫이에요. 11번째, 기초연금 한 푼 못 받는 집주인의 현실을 보여드릴게요. 기초연금이라고 들어보셨죠?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33만 원을 주는 제도예요. 33만 원이면 작지 않은 돈이에요. 국민연금 50만 원 받는 분이 기초연금 33만 원 더 받으면 83만 원이 되거든요. 생활이 훨씬 나아지죠. 그런데 문제는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소득인정액이 뭐냐면 실제 소득에 재산을 환산한 소득을 더한 거예요. 재산을 환산한다는 게 뭐냐면 집이 있으면 그 집값의 일부를 소득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8억짜리 집이 있으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월 100만 원 정도로 계산돼요. 그럼 실제 소득이 국민연금 50만 원이어도 재산 환산 소득 100만 원을 더해서 소득 인정액이 1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기초연금 기준이 단독 가구 월 130만 원 정도인데 150만 원이면 기준 초과예요. 탈락입니다. 결국 8억짜리 집 가진 노인은 기초연금을 못 받아요. 실제로는 한 달에 50만 원으로 힘들게 사는데 집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보면 72세 할머니가 목동에 7억 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계세요. 국민연금 45만 원 받고 다른 소득은 없어요. 생활이 정말 빠듯해요. 그래서 기초연금 신청했는데 탈락했대요. 집 때문에요. 저는 매달 33만 원이 정말 절실한데 집 때문에 못 받아요. 집을 먹고 살 수도 없는데 재산이 많다고 지원을 안 해줘요. 이게 말이 되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매달 33만 원이면 1년에 396만 원이에요. 10년이면 3,960만 원입니다. 거의 4천만 원을 못 받는 거예요. 집 때문에요. 12번째, 의료비 감면도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병원비 부담되시죠? 그래서 정부에서 저소득층한테는 병원비를 감면해줘요. 30%에서 50%까지 깎아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소득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재산도 봐요. 재산이 많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집 한 채 있으면 대부분 탈락이에요. 그래서 8억짜리 집 가진 노인은 병원비를 전액 다 내야 해요. 수술비 200만 원이면 200만 원 다 내야 하고 입원비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다 내야 해요. 감면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긴급복지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재산 기준이 있어요. 재산이 1억 원 넘으면 안 돼요. 집 있으면 대부분 1억 넘으니까 탈락이죠. 실제로 76세 할아버지가 급하게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긴급복지 지원 신청했대요. 그런데 8억짜리 집 있다고 탈락했어요. 집 있다고 아무 혜택도 없어요. 그럼 집을 팔라는 건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13번째, 자녀 지원도 못 받는 애매함이 있습니다. 만약 정말 가난하면 자녀한테 당당하게 손 벌릴 수 있어요. 나 돈 없어. 도와줘 이렇게요. 그런데 집이 있으면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집 있잖아요. 팔면 되잖아요. 그래서 도와주기를 꺼려해요. 부모 입장에서도 말하기 어려워요. 집은 있는데 돈 좀 줄 수 있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녀들이 그럼 집 파세요 할 게 뻔하니까요. 결국 부모는 집 있다는 이유로 자녀한테 손 못 벌리고 정부 지원도 못 받고 혼자 끙끙 앓는 거예요. 실제로 78세 할머니가 딸한테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서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딸이 엄마, 그 집 팔면 수억 있잖아요. 그걸로 사세요 라고 했대요. 할머니는 그 집 팔면 내가 어디서 살아? 너희 집에 얹혀 살 거야? 라고 하셨는데 딸이 그건 안 돼요. 우리 집 줘봐요 라고 했대요. 결국 할머니는 그 집에서 계속 어렵게 사시는데 중산층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손 벌리기 어려워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도움을 받는데 저는 집 하나 있다는 이유로 아무 도움도 못 받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14번째, 기초생활수급자도 될 수 없는 기준 때문에 고통받고 계세요. 정말 생활이 어려우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줘요. 그런데 수급자가 되려면 재산이 1억 원 이하여야 해요. 집이 있으면 대부분 1억 넘으니까 자격이 안 돼요. 집을 팔아야 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을 팔면요? 살 곳이 없어요. 수급자 되면 주거급여를 받긴 하지만 그걸로 집을 구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진퇴양난이에요. 집 팔면 수급자 될 수 있지만 살 곳이 없고 집 안 팔면 수급자 못 되니까 지원을 못 받고 어느 쪽을 선택해도 힘든 거예요.
실제로 74세 할머니가 수급자 신청했는데 탈락했대요. 6억 원짜리 집 있다고요? 집 팔고 수급자 되라고 하는데 집 팔면 어디서 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15번째, 주택연금, 영모기지의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주택연금이라고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리버스 모기지 리버스 모거지라고 해요. 영모기지라는 뜻이죠. 이게 뭐냐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거예요. 집은 계속 살면서요. 돌아가시면 집이 금융기관으로 넘어가지만 살아계실 때는 계속 그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집값과 나이에 따라 다른데 평균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70세, 8억 원짜리 집 기준으로 한 달에 약 1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120만 원이면 작지 않죠? 국민연금 50만 원에 주택연금 120만 원 더하면 170만 원이에요. 이 정도면 기본 생활은 할 수 있어요. 장점은 명확해요. 첫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어요. 이사 안 가도 돼요. 둘째, 매달 현금이 들어와요. 현금 흐름이 생기는 거죠. 셋째, 평생 받을 수 있어요. 90세까지 살든 100세까지 살든 계속 받아요.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첫째, 자녀한테 상속이 안 돼요. 돌아가시면 집이 금융기관으로 넘어가니까요. 둘째, 이자가 계속 쌓여요. 받는 돈에는 이자가 붙는데 이게 복리로 쌓이거든요. 10년, 20년 지나면 이자가 엄청나게 불어나요. 실제 사례를 보면 72세 할머니가 7억 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 가입하셨어요. 한 달에 110만 원씩 받으셨는데 정말 숨통이 트였어요. 국민연금이랑 합쳐서 160만 원 되니까 이제 좀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처음엔 반대했어요. 그럼 그 집 나한테 안 주는 거냐 이러면서요. 근데 제가 나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너 나중에 집 받는 게 중요하냐 했더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라고 하셨어요.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어요. 집값이 12억 원 이하면 되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가시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16번째, 부분 매각과 다운사이징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사는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8억 원짜리 35평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4억 원짜리 20평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해봅시다. 차액이 4억 원이죠? 4억 원을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얼마나 나올까요? 요즘 정기 예금 금리가 3% 정도니까 1년에 1,200만 원입니다. 한 달로 나누면 100만 원이에요. 국민연금 50만 원에 이자 소득 100만 원 더하면 150만 원이에요. 주택연금보다는 조금 적지만 그래도 괜찮죠. 게다가 4억 원은 원금이 그대로 있으니까 자녀한테 상속도 할 수 있어요. 작은 평수로 이사 가면 장점이 또 있어요. 관리비가 줄어들어요. 35평은 관리비가 30만 원인데 20평은 20만 원이에요. 한 달에 10만 원 절약되죠. 재산세도 줄어들어요. 집값이 절반이 되니까 재산세도 절반으로 줄어요. 1년에 100만 원 이상 절약됩니다. 청소하기도 편해요. 집이 작으니까 청소할 곳이 적어서 관리하기 쉬워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이것도 큰 장점이에요. 실제로 75세 할아버지가 30평에서 15평으로 다운사이징 하셨어요. 처음엔 좁을까봐 걱정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훨씬 좋아요. 청소하기 편하고 관리비도 적게 나오고 이자 소득도 생겼어요.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17번째, 임대 전환의 선택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집의 일부를 남한테 빌려주고 월세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3룸짜리 아파트에 혼자 사시면 방 한 칸을 월세로 내놓는 거예요. 요즘 방 한 칸 월세가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받아요. 국민연금 50만 원에 월세 60만 원 더하면
110만 원이에요. 생활하기 훨씬 나아지죠. 게다가 집에 사람이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고 혹시 쓰러지면 바로 발견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지금 집을 전세로 내놓고 본인은 작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8억짜리 집을 전세 6억에 내놓고 본인은 2억짜리 집을 전세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차액이 4억이에요. 이 4억으로 이자 받으면서 살 수 있어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나오죠. 그리고 2년마다 전세 계약 갱신하면서 전세금도 올릴 수 있고요. 단 이 방법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전세 사기 위험이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가야 해요.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전세 보증보험 들고 이런 절차를 꼭 밟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 관리도 해야 해요. 방 한 칸 월세 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야 하고 생활 습관도 맞아야 하고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아요. 18번째, 가장 중요한 건 자녀와의 솔직한 대화입니다. 모든 해결책의 시작은 대화예요. 자녀들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나 지금 한 달에 50만 원으로 살고 있어. 너무 힘들다. 집은 나중에 너희한테 줄 수 있지만 지금 나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래서 주택연금을 가입하거나 집을 팔아서 작은 데로 이사 가려고 해. 너희 의견이 어때?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대부분의 자녀들은 이해해요. 물론 처음엔 반대할 수 있어요. 아버지, 그럼 그 집 우리 못 받아요? 이럴 수 있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속은 내가 죽고 나서의 일이야.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사느냐야.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 너희가 나한테 매달 100만 원씩 줄 수 있으면 집 안 팔아도 돼. 근데 그럴 수 있어? 대부분의 자녀들은 매달 100만 원씩 줄 형편이 안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편하게 사시는 게 중요하죠. 집은 포기할게요. 이렇게 가족 회의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몰래 결정하지 마시고 자녀들한테 미리 알리고 같이 의논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갈등이 없어요. 그리고 생전 증여와 사후 상속의 차이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집을 팔아서 생활비로 쓰는 건 생전 증여가 아니에요. 본인이 쓰는 거예요. 자녀들이 불만 가질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돈으로 잘 먹고 건강하게 살면 너희도 나중에 간병 부담이 없잖아. 내가 병원비 없어서 고생하면 결국 너희가 부담하게 돼. 지금 내가 이 돈 쓰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자녀들도 이해하기 쉬워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은 있는데 가난한 노인들이 왜 폭증하는지, 자산 착시가 뭔지, 현금 흐름이 왜 중요한지 이제 이해되시죠?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집은 자산이지만 현금이 아닙니다. 먹고 살려면 현금이 필요해요. 집값이 10억이어도 통장에 돈이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입니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 이게 삶의 질을 결정해요. 10억짜리 집에 살면서 월 50만 원으로 사는 것보다 5억짜리 집에 살면서 월 150만 원으로 사는 게 훨씬 행복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5가지 실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현금 흐름을 계산하세요.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적자가 나면 대책을 세워야 해요. 둘째, 주택연금을 진지하게 고려하세요.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가서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나와요. 셋째, 다운사이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작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게 불행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어요. 관리 편하고 돈도 남고 좋은 점이 많아요. 넷째,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상속 기대를 내려놓게 하세요. 부모의 노후가 우선이에요. 자녀들도 이해할 겁니다. 다섯째, 집을 돈 버는 자산으로 활용하세요. 그냥 사는 집이 아니라 월세를 받거나 주택연금을 받거나
이렇게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으로 바꾸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주택연금으로 월 200만 원 받는 법, 구체적인 가입 방법과 주의사항, 실제 사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보세요. 마지막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집이 있다는 건 분명 축복이에요. 그 집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은 힘들어도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다운사이징, 임대 전환,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보낼 자격이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집이 여러분의 짐이 아니라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